카를은 할아버지이자 선대 황제인 막시밀리안 1세 때부터 이 제국의 충성을 바쳐온 란즈크네이트 용병대의 창설자 게오르그 폰 푸른츠베르크 장군과 프랑스와를 배신하고 카를의 신하가 된 부르본 공작 샤를 3세에게 교황령을 침공하도록 명하는데요. 부르본 공작 샤를 3세는 프랑스와 1세의 어머니가 자신의 토지를 빼앗아갔다고 여겼기 때문에 프랑스와에게 반기를 들어서 카를의 편이 된 것입니다. 푸른츠베르크 히하의 독일 용병 1만 4천 명과 샤를 히하의 스페인군 6천 명은 밀라노를 손쉽게 함락시키고 병사들에게 지급할 급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계속 남하해서 로마로 쳐들어가 로마 수비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죠. 이때 샤를 3세가 저격을 당해서 전사하고 마는데요. 샤를 3세가 사망을 하자 분노한 이 스페인군이 총력을 다해 로마를 공격했고 마침내 로마 수비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 스페인군,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군은 죽은 샤를의 복수를 한다는 명분으로 포로 1천여 명을 공개 처형하고 방화, 강간, 살해, 약탈 등 온갖 잔인한 짓을 저지르면서 로마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를 샤코디 로마라고 하는데 로마 약탈이라는 뜻이죠. 이런 참극은 반년 동안이나 이어져서 로마는 초토화되었고 로마의 인구 약 3분의 2가 죽거나 피난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와 동맹을 했던 프랑스는 이렇게 카를에게 또다시 패배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교섭을 한 것은 프랑스와의 어머니 루이즈와 카를의 고모 마리그리트였는데요. 이 여인들의 평화조약이라고 불리는 이 캉브레 조약은 프랑스는 동맹국인 잉글랜드, 베네치아, 페라라, 피렌체를 포기하고 인질로 잡혀있는 두 아들의 막대한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1세는 이 카를 5세의 누나인 33살의 과부 레오노르와 혼인을 하게 되면서 카를과 프랑스와는 천암 외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카를과 반목했던 클레멘스 교황은 카를에게 황제 대관식을 치러주어야만 했는데요. 이때 프랑스와는 직접 볼로냐로 와서 축하를 해주고 로마의 약탈을 용서할 것을 서명하기도 합니다. 이때 카를은 교황으로부터 관을 받은 마지막 황제가 되었고 이후 교황권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속군주로서 교회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카를, 그 자신은 가톨릭의 수호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이슬람교를 믿는 오스만 제국과의 격전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슐레이만 1세. 슐레이만은 이슬람 제국의 땅을 회복해 가면서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하게 되는데요. 강력한 오스만 군대의 주변국들은 차례로 무너져갔고 오스만 제국은 발칸반도와 이집트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1529년 이 오스만 제국의 술탄 슐레이만 1세는 동유럽을 장악하고 합스부르크 가문의 본거지인 빈까지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결과를 낳은 데는 또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1세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인질로 잡혀 있을 때 프랑스는 프랑스와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일련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스페인과 적대관계일 수밖에 없는 이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1세와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는 기독교 세계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슐레이만 1세가 1526년 여름 합스부르크의 동맹국인 헝가리를 공격했고 모아치 전투에서 헝가리 연합군을 완파시킵니다. 하지만 이어 카를의 동생 페르디난트 1세가 결사항전으로 헝가리 방어에 성공하게 되고 이로써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유럽 기독교 세계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은 헝가리에서 신성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유럽을 다시 공격했는데요. 합스부르크 제국은 육지와 바다에서 이들을 잘 막아내었고 카를은 이런 오스만군을 견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535년 튀니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카를 집권기에 신대륙의 스페인 영토도 계속 확장되어 갔는데요. 카를의 외할머니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를 지원했던 것처럼 카를은 마젤란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마젤란은 자신의 조국인 포르투갈의 왕 마누엘 1세에게 후원을 받지 못하자 이웃나라인 스페인으로 국적을 바꿔서 카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지원을 받아 1519년 9월 20일 자신을 포함한 265명을 태운 5척의 함대를 이끌고 최초로 세계 일주 항해의 긴 여정을 떠납니다.
포르투갈이 점령하고 있던 동쪽 항해 대신 서쪽으로 항해를 하게 된 이 마젤란호, 이들은 5척의 배에 270명이 타고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배 한 척에 선원 17명과 동방인 4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마젤란 역시 사망을 해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돌아온 배 한 척에 실려있던 향로는 그동안의 모든 비용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막대한 이득을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악명 높은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와 프란체스코 피자로 등이 10년 남짓 기간 동안 멕시코의 아즈텍과 페루의 잉카 제국들을 무력으로 무너뜨리면서 신대륙에서의 스페인 영토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대륙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금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금괴를 들여오기까지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저지른 잔인한 짓은 두고두고 실책으로 남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를은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가톨릭을 지키고 가톨릭을 전 세계에 전파시키기 위해서는 영토를 계속 확장시켜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직접 유럽 전역에 50차례 원정군을 이끌고 나가기도 했고 직접 배를 타고 지중해에 나가서 8번이나 함대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전쟁 비용은 다 스페인과 식민지에서 충당해야만 했는데요. 겉으로 봐서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해가 지지 않는 스페인이었지만 전쟁과 이 영토 유지비로 드는 막대한 자금 때문에 산업 개발과 산업 발달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스페인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카를 집권기의 유럽은 르네상스 시대였는데요. 인문주의의 대두와 함께 중세 이래에 억눌려 있던 갖가지 열망이 다방면에서 분출하던 시기였습니다.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던 시기인데요. 카를이 17살 때인 1517년 이 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산피에트르 대성당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마구 남발하며 판매를 했는데 다른 지역의 대주교 역시 면제부를 마구잡이로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에서 면제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 논제를 인쇄에 뿌리면서 종교개혁을 촉구하게 됩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파문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게 되는데요. 루터는 주여 일어나소서 멧돼지가 거룩한 교회를 파괴하고 있나이다 하며 교황의 교서를 불태우고 이에 대응하게 되죠. 루터는 전통적인 성직 제도를 부정하고 오로지 신앙과 성서를 통해 신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제국을 통치하는 데에서도 독이 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카를 역시 루터를 견제하게 됩니다. 카를은 1521년 브룸스 회의에 마틴 루터가 참석만 하면 안전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루터를 소환합니다. 카를은 루터에게 문서에 나온 그대의 주장들을 철회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루터는 저는 수없이 오류를 범한 교황과 공의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양심과 성경에서 직접 가르쳐주지 않는 한 저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답을 해서 카를을 실망시킵니다. 카를은 약속대로 루터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이후 루터파의 교세는 나날이 성장하게 됩니다. 1524년 이 루터의 종교적 평등에 대한 주장을 정치적 평등으로 오해한 농민들에 의해 일어난 독일 농민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루터의 신교에 동조하는 이들은 이단으로 지목을 하고 고문하거나 화형시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종교개혁은 독일은 물론 이 잉글랜드,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 각지로 확산되어 갑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은 황제인 카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루터와 협력을 하게 되는데 카를 역시 프랑스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계속해 나가는 상황이어서 이 제후들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었기에 1526년 슈파이어 제국회의에서 루터파 제후들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후 카를은 태도를 바꾸어서 이전의 칙령을 모두 취소하고 루터파의 포교를 금지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거센 항의가 일어났고 이것이 신교도를 프로테스탄트, 즉 항의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1531년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슈말칼텐 동맹을 맺고 카를에게 대응하게 됩니다. 카를은
다른 곳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스페인령 네덜란드에서만이라도 신교도 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539년에 일어난 켄트 폭동을 앞장서서 제압을 하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여 이 신교도들을 색출했고, 그리고 1550년에는 이단자로 규정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1545년 카를은 트리엔트 공의회를 소집해서 기존의 가톨릭 교리를 정비하고 프로테스탄트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즘 카를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내가 사망한 후 어떤 여인도 만나지 않았는데 1546년 오스트리아의 상공인 집안의 여인이자 가수였던 19살의 아름다운 아가씨 바바라 브롬베르크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오스트리아의 후안이 태어났는데요. 합스부르크 가문의 저주를 피해간 아주 잘생긴 얼굴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들의 관계가 근친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안이 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후안의 아버지가 카를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후안은 펠리페 2세 편에서 다시 등장할 스페인의 영웅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546년 루터가 사망한 이후 카를은 불복종하는 제후들을 간섭한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무력으로 이 제후들을 진압하고 나섭니다. 카를 5세의 신성 로마 제국 군대는 독일 남부에서 슈말칼테 동맹군을 물리쳤고, 또 1547년에는 루터파 제후의 맹주인 작셀의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 1세를 물리치고 헤센 방백국의 필리프 1세를 포로로 잡는 등 독일 남부의 많은 도시들이 카를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548년 카를은 이 신교도들을 다시 가톨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당근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른바 아우구스부르크 잠정 조치를 만들어서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하지만 개신교 제후들은 이 잠정 조치의 내용에 불만이 많았기에 계속해서 카를이 하는 모든 일과 정책에 반대를 했고, 심지어는 1552년 프랑스와 1세의 뒤를 이어 프랑스의 국왕이 된 앙리 2세와 결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더 이상의 갈등은 위험하다고 생각한 카를의 동생 페르디난트 1세는 신교도 제후들과 임시 화해 조치로 파사우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사실상 신교도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조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동생 페르디난트 1세가 판을 깔아주고 1555년 카를은 아우구스부르크 제국 의회를 열게 되는데요. 그 의회에서 각 지역의 제후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아우구스부르크 협약을 맺게 됩니다. 너무나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던 카를 5세,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영토의 방어와 통치에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걷어들여도 계속 적자가 났고, 거기다 계속되는 종교 분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했던 카를 5세는 신경쇠약에 걸렸는데요. 거기다가 통풍으로 인한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말을 타지 못하고 이동을 할 때는 가마에 누워서 이동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카를은 35년간 이어진 통치를 뒤로하고 퇴위를 결행하게 되는데요. 스페인과 아프리카 식민지는 아들 펠리페 2세에게 넘겨주고 중유럽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는 동생 페르디난트 1세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는 스페인 계열과 신성 로마 제국 계열로 나뉘게 됩니다. 1555년 4월 12일 카를의 어머니 후아나가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6개월 후 카를은 자진해서 유스테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카를은 유스테 수도원에 3년 정도 머무르면서 정원도 가꾸고 운동도 하고 예술에 심취하기도 하고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실 카를은 엄청난 예술 마니아로 르네상스의 열렬한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스페인을 새로운 예술의 중심지로 만들어낸 것은 바로 이 카를이었는데요. 그가 스페인에 처음 왔을 때 스페인은 오랜 기간 그들을 지배했던 이슬람의 흔적을 지우는 레콩키스타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카를이 이슬람 문화재 훼손 금지령을 내리게 되죠. 그 덕분에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을 비롯한 코스도바의 회교 사원 등 많은 이슬람 문화재가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카를은 유럽 각지에 내노라 하는 예술가들을 스페인에 초청을 했는데요. 그 덕에 예술의 중심지를 르네상스가 종식된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옮겨놓게 되고 스페인에서 세계적인 화가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당대 최고 화가라고 할 수 있는 베첼리오 티치아노도 카를이 초빙을 해서 궁중화가로 임명을 했고 카를과 티치아노는 아주 각별한 사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카를은 시계를 아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시계를 만들거나 수리를 한 것은 아니었고 시종들에게 명령을 해서 시계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을 하도록 시키는데 카를은 모든 시계를 수리를 해서 모두 다 같은 시각을 가리키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 실패를 하자 시계 몇 개를 일치시킬 능력도 없으면서 제국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다니 난 참 주제 넘었구나 하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의 고단했던 심정이 잘 드러나는 말이죠. 카를은 평생 선천성 하악 비대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른바 합스부르크가의 턱이라고 불리는 이 유전병은 혈통 보존을 위한 이 근친 결혼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래턱이 위턱보다 더 비대해서 입을 제대로 다물지 못해서 입을 벌리고 잠을 자야 했고 자꾸 침을 흘렸다고 하고 말을 할 때도 발음이 세고 또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자신이 음식을 먹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싫었던 카를은 혼자서 밥을 먹었고 또 제대로 씹지 못해서 위장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말년에 카를은 천식과 통풍, 치질, 경련, 위장병 등 다양한 병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이 아픔을 이겨내려고 했지만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통받던 카를은 1558년 9월 21일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스페인에서 맞게 되었네요. 그의 시신은 유스테 수도원에 안장되었다가 26년 후 그의 아들 펠리페 2세가 산 로렌츠 수도원의 왕실 판테옹으로 이장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 최강의 군주였던 카를로스 1세이자 카를 5세, 그럼에도 계속되는 영토 정복 전쟁과 종교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과중한 세금, 신대륙 수탈, 그리고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되었으니 명함이 공존했던 군주가 아닌가 싶네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카를이 조금 안쓰럽게 느껴졌던 것이 부모의 부재 속에서 자라야만 했고 또 어머니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니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카를이 이렇게 멀쩡하게 자라서 대영토의 군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모 마르그리트의 교육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보육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뒤이어 카를의 아들 펠리페 2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펠리페 2세는 4번이나 결혼한 할 말 많은 인물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